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살을 애는 듯 차가운 늦가을 무렵이었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가며 긴 그림자를 드리울 때면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굴뚝에서는 희미한 연기조차 피어오르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 집에는 홀로 된 여인 연화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뱃속에 아이를 가진 만삭의 몸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친정조차 의지할 곳이 없었던 연화는 마을 사람들의 쌀쌀맞은 시선과 가난 속에서도 뱃속의 아이만을 생각하며 모진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으니 그 모습이 마치 거친 비바람을 홀로 견디는 가래픈 들꽃과도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부정한 기운을 타고났다며 수군거렸고 누구 하나 따뜻한 밥, 한 그릇 선뜻 내어주는 이가 없었기에 연화의 삶은 고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날씨는 하루가 다르게 매서워졌고 낡은 문풍지 사이로 황소바람이 들어와 방 안 윗목에 놓인 물그릇마저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액감이라도 넉넉히 준비해두어야 다가올 엄동설한을 넘길 수 있을 터인데 무거운 몸을 이끌고 산을 오르내리는 일은 여간 힘겨운 것이 아니었기에 마당 한 구석은 언제나 텅 비어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늘이 잔뜩 찌푸려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만 같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화는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궁이에 군부를 지피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뒷산은 경사가 가파르고 험하여 몸이 성한 장정들도 오르기 힘든 곳이었기에 연화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억새밭 너머의 완만한 구릉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옛 어른들이 뱀이 많이 나온다 하여 뱀골이라 부르며 꺼리는 곳이었지만 연화에게는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기에 두려움을 꾹 누르고 억새숲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마른 억새가 바람에 서로 부대끼며 서걱서걱 소리를 내는 들판은 스산하기 짝이 없었고 잿빛 하늘 아래 펼쳐진 황량한 풍경은 연화의 외로운 처지를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연화는 부른 배를 감싸 안으며 허리를 숙여 마른 나뭇가지들을 하나둘 주워 담았는데 손등은 이미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피가 배어나올 듯 붉게 터져 있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아이의 태동을 느낄 때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시 몸을 움직여 감물 모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치감을 모으고 있을 때 어디선가 삽삼하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풀숲이 심하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와는 확연히 다른 고통에 찬 짐승의 신음과도 같은 소리에 연화는 하던 일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두려움에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이끌림에 그녀는 억새를 조심스레 헤치고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평생 잊지 못할 기이하고도 안타까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른 허벅지보다 더 굵은 거대한 흰 뱀 한 마리가 피투성이가 된 채 몸을 비틀고 있었는데 그 비늘은 마치 하얀 눈처럼 빛났으나 곳곳이 찢겨 붉은 선혈이 낭자했습니다. 아마도 산짐승의 습격을 받았거나 사냥꾼이 놓은 덫에 걸려 큰 상처를 입은 듯 보였는데 고통스러워하는 몸짓이 너무나 처절하여 징그러움보다는 연민이 먼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흰 뱀은 인기척을 느끼고 연화를 향해 고개를 치켜들었으나 공격할 힘조차 없는지 그저 금빛 눈동자로 그녀를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기겁을 하여 도망쳤을 터이나 연화는 그 뱀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과 간절한 애원을 읽은 듯하여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뱀의 눈은 차가운 파충류의 것이라기보다는 마치 사람의 눈처럼 깊고 그윽하여 보는 이의 마음을 묘하게 파고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주저하다가 생명 있는 것이 고통받는 것을 차마 외면할 수 없는 천성 탓에 조심스럽게 뱀에게 다가갔습니다. 너도 나처럼 외롭고 아픈 처지로구나. 내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이대로 두면 네가 죽을 것 같아 그냥 갈 수가 없구나. 연화는 지게를 내려놓고 자신의 낡은 치마 밑단과 저고리, 고름을 찢어 긴 헝겊을 만들었습니다. 뱀은 연화가 다가오는 것을 경계하는 듯 잠시 몸을 움츠렸으나 그녀가 해칠 뜻이 없음을 알았는지 이내 스르르 몸을 풀고 상처 부위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약초를 찾아 지식여 상처에 바르고 찢어낸 옷감으로 뱀의 몸을 정성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차가울 것이라 생각했던 뱀의 몸에서는 기이하게도 미미한 온기가 느껴졌고 연화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뱀은 낮은 소리를 내며 고통을 사귀는 듯했습니다. 지혈을 하고 상처를 싸매주자 뱀은 한결 편안해진 듯 거친 숨을 몰아쉬던 것을 멈추고 연화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연화는 뱀의 눈동자 속에 자신의 모습이 또렷하게 비치는 것을 보았고 찰나의 순간이지만 뱀이 자신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찬바람이 거세지자 연화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주변의 마른 낙엽과 풀을 긁어 모아 뱀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덮어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몹시 추울 테니 부디 잘 견뎌내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구나. 연화는 아쉬운 마음에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그곳을 떠났는데 뱀은 연화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갤리를 튼 채 머리를 들고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화의 발걸음은 퇴감의 무게보다 마음의 무게 때문에 더욱 무거웠습니다. 혹여나 자신이 헛된 일을 한 것은 아닌지, 뱀을 도와준 것이 훗날 화가 되어 돌아오지는 않을지 겁이 나기도 했지만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다는 안도감이 가슴 한구석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마을로 돌아온 연화는 힘겹게 가져온 돛감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만 턱없이 부족한 나무 탓에 방은 금세 다시 식어버렸습니다. 냉기가 감도는 방 안에 홀로 누운 연화는 뱃속에 아이를 쓰다듬으며 오늘 있었던 기이한 만남을 되새겼습니다. 아가야, 오늘 엄마가 산에서 커다란 뱀을 보았단다. 무서웠지만 왠지 우리처럼 불쌍해 보여서 도와주었어. 그 뱀이 부디 살아서 산으로 돌아갔으면 좋겠구나. 그녀는 중얼거림을 자장가 삼아 배고픔과 추위를 잊으려 애쓰며 잠을 청했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무렵 마을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 고요한데 연화의 집 마당에서 쿵쿵거리며 무언가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규칙적이고 묵직한 소리에 연화는 잠에서 깨어 불안한 눈빛으로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산짐승이 내려온 것은 아닌지, 아니면 험한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덜컥 겁이 났지만 몸이 무거워 쉽사리 문을 열고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한동안 계속되다가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뚝 끊겼고 다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연화는 동이 트자마자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는데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가만히 비어있던 마당 한쪽에 최고급 참나무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앞에는 산에서 나는 귀한 버섯과 열매들이 소복하게 담긴 바구니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지만 분명 꿈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짐작조차 가지 않아 어리둥절해하던 연화의 머릿속에 문득 어제 구해준 흰뱀의 금빛 눈동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그 뱀이 은혜를 갚은 것일까? 연화는 믿기 힘든 상황에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뱀이 아니고서야 이 깊은 산골에 홀로 사는 자신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작은 윤기가 흐르고 잘 말라 있어 불을 지피기에 더없이 좋아 보였고 바구니에 담긴 산열매들은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연화는 하늘이 도우신 것이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장작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나무에서 은은하고 향긋한 소량기가 배어나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연화의 집에는 밤마다 기이한 일이 벌어졌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물항아리에 맑은 샘물이 가득 채워져 있거나 망가진 지붕이 말끔하게 수리되어 있는 등 누군가 우렁각시처럼 그녀를 돌보고 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네 집에 웬 낯선 남정네가 드나드는 것 같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지만 연화는 그저 묵묵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 흰뱀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일지라도 사람보다 더 깊은 정을 가지고 있음에 감동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빗줄기가 거세지며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게 치던 밤 밖에서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십니까? 지나가는 길손인데 비를 피해 잠시 쉬어갈 수 있겠습니까? 낮고 부드러우면서도 어딘가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연화는 늦은 밤에 낯선 사내를 들이는 것이 도리에 어긋나고 위험한 일임을 알았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묘한 애절함이 발길을 멈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레 문을 열자 그곳에는 비에 흠뻑 젖은 훤칠한 키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새하얀 도포를 입고 있었는데 빗물에 젖어 살결이 비칠 듯 투명해 보였고 갓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이 세상 사람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수려하고 창백했습니다. 무엇보다 연화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사내의 눈동자였는데 빗속에서도 금빛으로 은은하게 빛나는 그 눈은 며칠 전 억새밭에서 만났던 흰뱀의 눈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사내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연화에게 청했고 연화는 홀린 듯 그를 방이 아닌 헛간 옆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내는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사랑방으로 들어갔지만 연화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사내의 숨소리가 마치 곁에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 아래 연화가 마당으로 나갔을 때 사내는 떠나지 않고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룻밤 신세진 은혜를 갚고자 하니 허드렛 일이라도 시켜주십시오. 갈 곳 없는 몸이니 이곳에서 머물며 부인의 손발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연화는 당황하여 손사래를 쳤지만 사내의 태도는 단호하고도 정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백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은 먼 곳에서 왔으나 사정이 있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남녀가 유별하고 과부의 집에 외간 남자를 들이는 것이 마을의 법도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았지만 배가 불러 거동이 불편한 자신에게 당장 일손이 절실했기에 그의 제안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느껴지는 알 수 없는 그리움과 안도감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백이라는 사내는
일을 솜씨 좋게 해낼 뿐만 아니라 힘이 장사여서 마을 장정 서너시 달라붙어야 할 일도 혼자서 거뜬히 해치웠습니다. 그가 온 뒤로 연화의 집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무너져가던 담장이 반듯하게 세워졌고 잡초만 무성하던 텃밭에는 겨울 채소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는데 특히 마을에서 힘 좀 쓴다는 칠성이라는 와일패는 갑자기 나타나 연화의 집을 차지한 듯한 백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칠성은 툭하면 연화의 집 앞을 기웃거리며 시비를 걸거나 백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을 붙이려 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인지 모르겠지만 과부댁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꼴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구먼. 칠성이 비아냥거려도 백은 그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꾸하지 않았는데 그럴 때마다 백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서늘한 기운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연화만이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백은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 같았지만 연화에게 해가 될 만한 일이 생기면 순식간에 표정이 굳어지며 주변 공기를 차갑게 만들곤 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첫눈이 내리던 날, 연화는 백에게 따뜻한 겨울옷을 지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낡은 옷감들을 모아 밤새 바느질을 하여 옷을 만들었는데 옷을 건네받은 백의 표정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 보였습니다. 제 평생 이렇게 따뜻한 옷은 처음 입어봅니다. 부인의 정성에 제 목숨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백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는지 그날 이후로 그는 더욱 헌신적으로 연화를 돌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와 정이 쌓여갔지만 그것은 다가올 비극적인 운명의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화는 잠결에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가던 중 사랑방 쪽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마치 거친 물건이 바닥을 긁는 듯 했고 창호지 문 너머로 비치는 그림자는 사람의 형상이라기보다는 거대하고 구불거리는 무언가에 가까웠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 했으나 왠지 모를 두려움과 백에 대한 믿음이 충돌하여 차마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백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새어나왔고 연화는 깜짝 놀라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닭이 캐를 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방 안의 기이한 그림자는 순식간에 사라지며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헛것을 보았다고 애써 자위하며 돌아섰지만 백의 정체에 대한 의구심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씨앗처럼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스산하게 울부짖는 밤. 연화의 집에는 따뜻함과 서늘함이 공존하는 기묘한 동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사람이 아닌 존재가 엮어가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산골 마을에는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쳤고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뒤덮였으나 연화의 집만은 전에 없이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백이라는 사내가 들어온 이후로 그 허름했던 초가집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는데 틈만 나면 황소바람이 들어오던 문풍지는 꼼꼼하게 덧발라졌고 아궁이에는 항상 마른 장작이 넉넉히 타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의아해했는데 그토록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던 과부댁이 갑자기 부유해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백은 밤낮 없이 일하며 집안을 돌보았고 연화가 무거운 몸으로 조금이라도 움직이려 하면 어느새 다가와 그 일을 대신 처리하곤 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칠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무척이나 섬세하고 부드러워 연화는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백의 비범한 능력은 곧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빌미가 되고 말았는데, 그가 보여주는 힘과 재주는 평범한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마을 뒷산에서 아름드리 나무가 쓰러져 길을 막은 적이 있었는데, 장정 5이 달라붙어도 꿈쩍 않던 그 거대한 나무를 백이 혼자서 가볍게 들어 옮기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마을로 내려와 자신이 본 것을 떠들고 다녔지만,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저 헛것을 보았거나 과장된 이야기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이 꽁꽁 얼어붙은 개울에서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아 올리거나 한겨울에 구하기 힘든 산나물을 한 바구니 가득 캐오는 일이 반복되자 사람들의 시선은 점차 경이로움에서 두려움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백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마을의 왈패 노릇을 하던 칠성이라는 사내였습니다. 칠성은 평소 연화가 혼자 사는 것을 얕잡아 보고 툭하면 행패를 부리거나 억지를 써서 쌀이나 쳔감을 뜯어가곤 했던 못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백이 나타난 이후로 연화의 집에 얼씬도 할 수 없게 되자 칠성의 심기는 몹시 불편해졌고, 백을 향한 질투와 적개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주막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마을 사람들에게 백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는 것이 일과가 되었고, 저놈은 사람의 탈을 썼을 뿐이지 근본을 알 수 없는 놈이다라며 근거 없는 모함을 일삼았습니다. 칠성은 백의 약점을 잡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연화의 집 주변을 배회하곤 했는데, 어느 날 밤 그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백이 마당 한가운데서 상의를 탈의한 채 찬물을 끼얹으며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김이 마치 안개처럼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칠성은 숨을 죽이고 담장 너머로 그 모습을 훔쳐보았는데, 백의 등 뒤로 언뜻언뜻 비치는 푸른 빛의 문양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뱀의 비늘처럼 번들거리는 것을 보고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틀어막고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지만, 그날 본 섬뜩한 잔상은 뇌리에 깊이 박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에는 연환의 머슴놈이 사람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온 유물이라더라 라는 소문이 흉흉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며 수군거렸고, 노인들은 곰방대를 두드리며 혀를 찼습니다. 어쩐지 생김새가 너무 곱상하고 눈빛이 서늘하다 했어. 사람 냄새가 안 난다니까. 한겨울에도 땀 한 방울 안 흘리는 걸 보면 보통 내기는 아니야. 사람들의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제는 백이 지나갈 때마다 슬금슬금 피하거나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연화는 이러한 마을 분위기를 감지하고 마음이 몹시 아팠으나 백은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할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뱃속의 아이를 위해 맑은 물을 떠놓고 기도를 드리러 마을 어귀의 성황당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신통력을 지녔다고 알려진 삼신, 할매가 머물고 있었는데, 그녀는 연화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One day, 내년 몸에 찬 기운이 아주 칭칭 감겨 있구나. 뱃속에 아이가 놀라 움츠리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삼신 할매의 날카로운 지적에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매는 연화의 손을 덥석 잡더니 뚫어지게 쳐다보며 낮고 엄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내 집에 들인 그 산에 당장 내보내거라. 인간과 짐승은 가는 길이 다르고
양지와 음지는 섞일 수가 없는 법이다. 지금은 내가 좋아서 은혜를 갚는답시고 붙어 있지만 결국 그 과한 기운이 너와 아이를 삼키고 말 것이다. 삼신할매의 말은 연화가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불안감을 정통으로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연화 역시 백에게서 느껴지는 이질감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으나 그가 보여준 헌신과 사랑이 거짓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에 혼란스러움은 가중되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그는 저를 살리고 보살펴준 은인입니다. 어찌 매정하게 내칠 수 있겠습니까? 삼신할매는 고개를 저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이란 무섭고도 질긴 것이지. 허나 명심해라. 뱀은 허물을 벗어야 살고 사람은 사람 틈에 섞여야 사는 법이다. 내가 그를 잡고 있으면 그도 죽고 너도 죽는다. 조만간 큰 비가 내릴 터이니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삼신할매는 돌아앉아 다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화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백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창백해 보였고 입술은 푸르스름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연화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가가 이마를 짚으려 하자 백은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부인, 제 몸이 지금 몹시 차갑습니다. 혹여 태중의 아기에게 해가 될까 저어되니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백의 배려 깊은 말에 연화는 울컥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신을 이토록 아껴주는 이를 어찌 요물이라 부르며 배척할 수 있단 말인가. 연화는 삼신할매의 경고를 애써 무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칠성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마을 청년 몇몇을 꼬드겨 백이 나무를 하러 가는 산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놈아, 네가 힘이 그렇게 장사라며 어디 우리랑 한번 겨뤄보자. 칠성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위협했지만 백은 그저 고개를 숙이며 길을 비켜달라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칠성 일당이 계속해서 길을 막고 돌을 던지며 조롱하자 백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가늘어지며 금빛으로 번쩍였습니다. 그 찰나의 눈빛에 압도된 칠성 일당은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났는데 그것은 맹수 앞에 초식동물이 느끼는 본능적인 공포와도 같았습니다. 백은 싸움을 피하기 위해 덤불이 우거진 험한 비탈길로 몸을 피했는데 그 움직임이 어찌나 빠르고 유연한지 마치 물 흐르듯 덤불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칠성은 그 뒷모습을 보며 침을 뱉고 소리쳤습니다. 저것 봐, 저게 어디 사람 새끼 움직임이냐. 뱀처럼 스르르 빠져나가는 꼬라지 좀 보라고. 일당들은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칠성의 말에 동조하며 백을 마을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칠성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고 연화와 백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담벼락은 더욱 높고 견고해져만 갔습니다. 그날 저녁, 백은 평소보다 훨씬 지친 기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흙투성이었고 손등에는 칠성 일당이 던진 돌에 맞았는지 붉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연화가 놀라 약을 가져오려 하자 백은 괜찮다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부인, 마을 사람들이 저를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 머무는 것이 부인께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백의 자책 섞인 말에 연화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백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연화는 그 손을 놓지 않고 자신의 따뜻한 온기로 감싸주었습니다. 그런 말 마세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당신은 제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와 뱃속의 아이는 진작에 이 추운 겨울을 나지 못했을 거예요. 연화의 진심 어린 고백에 백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실은 제게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곧 동지가 지나고 큰 눈이 오면 저는 잠시 깊은 잠에 들어야 합니다. 그때까지만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백의 말은 마치 긴 이별을 예고하는 것처럼 들려 연화의 가슴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밖에서는 다시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문풍지가 요란하게 떨렸습니다. 백은 사랑방으로 들어갔지만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삼신 할매의 경고와 백의 슬픈 눈빛, 그리고 칠성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뒤엉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다가올 미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마을은 위태로운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아래에서는 불신과 공포라는 거센 물결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우물가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가축들이 밤새 원인 모를 이유로 시름시름 앓거나 죽어나갔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칠성은 때를 놓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게 다 저 요물놈이 들어온 뒤로 생긴 일이야. 재수 없는 놈이 마을의 길을 빨아먹고 있는 게 분명해.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불안감은 분노로 바뀌어 연화의 집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아침밥을 지으러 부엌에 들어갔을 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칠성의 고함 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이놈아, 당장 나와라. 내 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실직고하지 않으면 멍석마리를 해서라도 쫓아낼 테다. 연화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행주를 쥐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밖에는 칠성을 필두로 횃불과 몽둥이를 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맹목적인 적개심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백은 이미 마당에 나와 서 있었는데 그는 쏟아지는 비난과 욕설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보았습니다. 백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음을, 그리고 그가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참아내고 있음을 말입니다. 그때 마을 촌장이 나서서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진정시켰습니다. 자자, 다들 진정하게.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무턱대고 사람을 잡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하지만 자네. 촌장은 백을 바라보며 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을 인심이 흉흉하니 자네가 스스로 결백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마을을 떠나주는 게 좋겠네. 촌장의 말은 점잖았지만 사실상 축객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연화는 앞으로 나서서 백을 변호하려 했지만 백이 눈짓으로 그녀를 말렸습니다. 그는 촌장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며칠 말미를 주시면 제 스스로 거취를 정하겠습니다. 부디 그때까지는 부인과 이 집을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백의 간곡한 부탁에 촌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칠성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씩씩거렸지만 사람들의 눈치에 못 이겨 물러났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난 뒤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털썩 주저앉아 흐느꼈고 백은 그런 연화를 안타깝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한 물을 데워왔습니다. 그날 밤 백은 연화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고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아주 깊은 산속
1년 내내 안개가 거치지 않는 곳에서 왔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 맑고 깨끗하지요. 언젠가 부인과 아이가 세상의 풍파에 지치면 그곳으로 모시고 가고 싶다는 헛된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백의 이야기는 마치 동화처럼 아름답고 슬펐습니다. 연화는 그가 말하는 고향이 인간 세상이 아닌 다른 차원의 곳임을 짐작했지만 그곳이 어디든 그와 함께라면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더욱 낮게 내려앉았고 공기 중에는 습기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뱀들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겨울비가 내리기 직전의 날씨였습니다. 백은 몸살이라도 앓는 사람처럼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했고 피부는 건조해져서 껍질이 일어날 듯 거칠어졌습니다. 연화는 밤새 물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며 간호했지만 백의 체온은 자꾸만 내려갔고 호흡은 불규칙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그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징조였습니다. 새벽녘, 연화가 잠시 조는 사이 백은 홀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뒷마당 장독대 뒤에 숨겨두었던 낡은 허물을 확인하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온 것입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만이라도 버텨야 하는데 그의 눈동자는 이제 완전히 세로로 찢어진 금빛 눈동자로 변해 있었고 목덜미 아래로는 은빛 비늘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옷깃을 여미어 그것을 감추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지만 그의 발걸음은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무거웠습니다. 마을의 의심, 다가오는 추위, 그리고 본능과의 싸움 속에서 백과 연화의 시간은 위태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먹구름이 하늘을 완전히 뒤덮은 지 사흘째 되던 날, 마을에는 때 아닌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비라고 하기에는 그 기세가 너무도 맹렬하여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퍼부어댔고 사방은 빗줄기로 인해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낙수 소리가 요란하여 방 안에서 말소리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였는데 이 기이한 폭우는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이 비가 단순한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마을에 들어온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려는 하늘의 노여움이라 여겨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개가 칠 때마다 드러나는 산의 능선은 마치 웅크린 짐승의 등처럼 보였고 천둥 소리는 그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들려와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비가 거세질수록 연화의 집에 머물고 있는 백의 상태는 눈에 띄게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는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한 채 끙끙 앓아누웠는데 그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문 밖에서도 거친 숨소리가 들려올 정도였습니다. 연화는 칠성이와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미음을 쑤어 사랑방으로 날랐지만 백은 음식에는 입도 대지 못하고 물만 들이켰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져 푸른 혈관이 비칠 정도였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수건으로 땀을 닦아주려 하면 백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움츠리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부인, 제발, 제발 저를 보지 마십시오. 지금 제 몰골이 흉하여 부인을 놀라게 해드릴까 두렵습니다. 이불 속에서 들려오는 백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은 듯 젖어 있었고 고통을 참느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자신을 위해 그토록 헌신하던 듬직한 사내가
이토록 약해진 모습을 보니 안쓰러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픈 사람을 두고 어찌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흉한 꼴을 본들 당신이 저에게 베푼 은혜가 사라지겠습니까? 연화는 단호하게 말하며 억지로 이불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백은 힘없이 저항하다가 결국 스르르 이불을 놓아버렸는데 그 순간 드러난 그의 팔목을 보고 연화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매가 걷어 올려진 백의 팔뚝에는 사람의 살칸 대신 은백색의 비늘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고기의 비늘 같기도 하고 잘 세공된 보석 같기도 했는데 방 안의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기묘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너무나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으나 황급히 입을 틀어막아 소리를 삼켰습니다. 며칠 전 칠성이 떠들어대던 뱀비늘이라는 말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고 억새밭에서 구해준 흰뱀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습니다. 밤마다 쌓여있던 장작, 기적처럼 솟아난 샘물, 그리고 백의 그 신비로운 눈동자까지. 이 사내는 바로 자신이 구해준 그 뱀이 인간의 형상을 하고 찾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기겁을 하여 도망쳤을 상황이었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연민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미물이라 여겼던 짐승이 죽어가는 자신을 살려준 은혜를 갚기 위해 이토록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며 인간 흉내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백은 연화가 자신의 정체를 알아차린 것을 직감하고 체념한 듯 고개를 돌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들키고 말았군요. 저를 괴물이라 욕하고 쫓아내셔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부디 놀란 가슴을 진정하시고 태중의 아기를 생각하여 몸을 보전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쓸쓸하고 처연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도망치는 대신 떨리는 손으로 비늘이 돋아난 백의 팔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하면서도 미끄러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지만 연화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사람이든 뱀이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단 말입니까? 당신은 추위에 떨던 저에게 불을 지펴주었고 굶주린 저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도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 이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사람입니다. 연화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백의 굳게 닫힌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뱀의 눈물이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감정을 지닌 존재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방 안에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애틋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마을의 분위기는 폭풍우만큼이나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된 비로 인해 마을 앞 개울이 범람하여 다리가 끊어지고 칠성의 논둑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칠성은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빗속을 뚫고 마을 회관으로 달려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노했습니다. 저 요물놈이 우리 마을에 들어와 부정을 탔기 때문에 물귀신이 노하여 비를 퍼붓는 것입니다. 당장 놈을 끌어내어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물바다가 될 것입니다. 이성을 잃은 칠성의 선동은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평소 점잖던 촌장조차도 계속되는 재변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고 삼신 할매의 경고를 기억하는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맞아. 뱀은 물을 부르는 짐승이라 했어. 놈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날씨가 이 모양이 꼴이 된 게야. 사람 가죽을 뒤집어 쓴 뱀이라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 당장 확인해 봐야 해.
사람들의 불안은 집단적인 광기로 변질되었고, 그들은 낫과 몽둥이, 그리고 횃불을 들고 연화의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횃불을 위협했지만 그들의 살기 어린 눈빛은 꺼뜨리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과 거친 발소리에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긴 했지만 다수의 사람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백을 바라보며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어서 피하세요. 뒷산으로 도망치세요.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잡히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백은 힘겹게 고개를 저으며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지금 제 몸 상태로는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망치면 성난 사람들의 화살이 부인에게 향할 것입니다. 제가 막겠습니다. 백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다리가 뱀의 꼬리처럼 힘없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뱀에게 있어 허물을 벗거나 동면을 준비해야 하는 가장 취약한 시기였기에 그는 인간으로서의 형체를 유지하는 힘도 본래의 신통력을 발휘하는 힘도 모두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연하는 울먹이며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백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하며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이대로 나가면 죽습니다. 제발 숨으세요. 장독대 뒤나 헛간 다락에라도. 연화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백의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부인, 잊지 마십시오. 제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면 부인은 저에게 홀려 정신을 잃었던 것이라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마을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백은 마지막까지 연화의 안위를 걱정하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칠성을 선두로 한 마을 사람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고 빗물에 젖은 그들의 모습은 흡사 악귀와도 같았습니다. 요물아, 썩 나오너라. 내 놈의 정체를 밝히러 왔다. 칠성의 고함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연화는 황급히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문 앞에 버티고 섰습니다. 누구도 못 들어옵니다. 다들 미쳤군요. 멀쩡한 사람을 잡으려 하다니. 천벌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연화가 악을 쓰며 외쳤지만 이미 흥분한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문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허, 과부댁이 요물에게 단단히 홀렸구먼. 비켜라. 내년도 같이 당하고 싶지 않으면 칠성이 거칠게 문을 걷어차자. 낡은 문짝이 부서질 듯 흔들렸습니다. 방 안의 백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삼키며 문 쪽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부인, 비키십시오. 백이 쥐어짜듯 말했지만 연화는 등으로 문을 막아선 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당신을 내줄 수 없어요. 차라리 나를 죽이고 들어가라고 해요. 연화의 모성애와 같은 보호 본능은 공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칠성의 지시로 장정 서너시 달려들어 문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문틀이 뜯겨나가고 문풍지가 찢어지며 차가운 빗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사람들은 방 안에서 웅크리고 있는 백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뱀인 기괴한 형상이었습니다. 하체는 이미 거대한 뱀의 꼬리로 변해 있었고 상체는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으나 온몸이 은빛 비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순간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칠성만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소리쳤습니다. 저것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저 징그러운 꼴을 보라고
당장 쳐 죽여야 한다. 칠성은 들고 있던 쇠스랑을 치켜들었고 주춤하던 사람들도 다시 용기를 얻어 무기를 고쳐 잡았습니다. 백은 연화에게 해가 갈까봐 꼬리를 말아 자신의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들며 방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금빛 눈동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일렁거렸습니다. 연화는 찢어진 문틈 사이로 들어오려는 칠성을 온몸으로 막아서며 절규했습니다. 안 돼, 손대지 마. 이 사람은 나를 살려준 은인이야. 짐승만도 못한 너희들이 감히 손댈 자격이 없어. 그녀의 처절한 외침은 빗소리에 묻혔지만 그 눈빛만큼은 칠성조차 흠칫 놀랄 만큼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여인의 저항은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칠성의 손에 떠밀려 연화가 바닥으로 나동그라지자 백의 눈에서 순간적으로 푸른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감히 내 여인에게 손을 대다니. 백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닌 마치 동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웅장하고 공포스러운 울림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쳐들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고 쏟아지던 빗줄기마저 잠시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뱀이 허물을 벗고 용이 되려 할 때 내뿜는다는 도끼와 신기가 섞인 기운이 백의 몸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서운 것이 아니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신성함과 파괴력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횃불들이 파르르 떨리며 꺼질 듯 위태로웠고 가축들의 울음소리도 뚝 그쳤습니다. 백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그는 고통에 신음하던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본능을 깨운 산의 주인이자 영물로서의 위엄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비늘 하나하나가 빗물을 머금고 서슬퍼런 빛을 발했고 금빛 눈동자는 칠성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칠성은 쥐고 있던 쇠스랑을 떨어뜨릴 뻔하며 다리를 덜덜 떨었습니다. 하지만 백의 변신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인간의 마음이 남아있고 연화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은 배려심이 그의 폭주를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팽팽한 대치 상황에서 하늘에서는 다시 한번 벼락이 내리꽂혔고 그 굉음과 함께 백은 고통스러운 듯 머리를 감싸쥐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포효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비명이었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쓰러진 채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 안 돼요. 그러지 마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지만 백의 귀에는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 크게 들려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비밀은 만천하에 드러났고 평화로웠던 위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인간과 요물, 마을과 이방인, 편견과 진심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밤. 폭우는 그칠 줄 모르고 더욱 거세게 쏟아져 내리며 이 비극적인 현장을 씻어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백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연화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그러나 그 눈빛 뒤에는 더 큰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여인만큼은 반드시 살리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말입니다.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번개가 마당 한가운데에 내리꽂혔고 그 순간 백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 광채가 빗줄기를 뚫고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 빛은 단순한 등불의 빛이 아니라 깊은 산속 옹달샘의 서늘한 기운을 머금은 신령스러운 안광이었습니다. 칠성을 비롯해
몽둥이를 들고 설치던 마을 사람들은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기운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고 들고 있던 횃불마저 비바람에 맥없이 꺼져버려 마당은 순식간에 공포스러운 푸른 빛으로만 물들었습니다. 백은 더 이상 병든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아른거리는 거대한 그림자는 뱀이라기보다는 승천을 앞둔 이무기의 형상에 가까웠고 그가 내쉬는 숨결마다 하얀 입김이 서려 주변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놈들. 감히 누구의 안전이라고 함부로 발을 들이느냐. 백의 입에서 터져나온 호통소리는 마치 산울림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져 사람들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성대가 아닌 대지의 기운을 빌려 말하는 영물의 소리였기에 듣는 이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기세등등하던 칠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고 손에 들고 있던 쇠스랑은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비에 젖은 흙바닥을 기어가며 뒷걸음질 치는 칠성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건드린 존재가 단순히 힘센 머슴이거나 징그러운 짐승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존재는 마을의 수호신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러나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노여움을 산 신성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백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딛자 빗물이 그의 발길을 피해 갈라지는 기이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몸을 감싸고 있던 은빛 비늘들이 서로 부딪히며 맑고 청아한 소리를 내었는데 그 소리는 마치 수만 개의 풍경이 한꺼번에 울리는 듯 신비롭고도 위협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살려줘. 살려줘. 겁에 질린 마을 사람 중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대문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삽시간에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귀신이다 아니 산신이 노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좁은 대문을 빠져나가느라 서로 밀치고 넘어지며 아수라장이 되었고 조금 전까지의 살기 어린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살고자 하는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칠성은 도망치려 했으나 발이 떨어지지 않아 바닥을 박박 긁으며 허우적거렸습니다. 백은 도망가는 사람들을 쫓지 않고 오직 마당에 남은 칠성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빛 세로 동공이 칠성의 눈동자를 정면으로 꿰뚫어 보자 칠성은 숨조차 쉴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백은 낮지만 엄엄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이 집과 여인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만약 또다시 헛된 욕심으로 이곳을 범하려 한다면 그때는 내 비늘 하나하나가 너의 죄를 물을 것이다. 그 말은 저주가 아니라 운명을 거스르는 자에게 내리는 자연의 심판과도 같았습니다. 칠성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울부짖으며 네 발로 기어 대문 밖으로 꽁무니를 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도망치고 마당에 정적이 찾아오자 거세게 몰아치던 비바람도 거짓말처럼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젖은 흙냄새와 비릿한 물냄새만이 감돌았습니다. 백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몸을 감싸고 있던 푸른 광채가 서서히 사그라들고 돋아났던 비늘들이 피부 속으로 스며들며 다시 인간의 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지만 그 과정은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은 가슴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인간이 되기 위해 쌓아왔던 공든 탑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후회 대신 씁쓸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찢어진 옷자락을 수습할
겨를도 없이 맨발로 뛰어나와 쓰러진 백을 끌어안았습니다. 백님 정신 차리세요. 백님. 연화의 애타는 부르짖음에 백은 힘겹게 눈을 떴지만 그의 눈동자는 예전처럼 맑은 금빛이 아니라 탁하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하며 생명의 기운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체온으로 그를 데우려 그를 꼭 껴안았지만 인간의 온기로는 이미 깨어진 영물의 균형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섞여 백의 얼굴 위로 떨어지자 백은 떨리는 손을 들어 연화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부인,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놀라게 해드려 면목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신의 안위보다 연화를 먼저 걱정하는 백의 마음에 연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제 걱정은 마세요. 당신이 저를 살렸습니다. 저 짐승 같은 사람들 속에서 저를 지켜준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연화는 흐느끼며 백의 손을 자신의 볼에 비볐습니다. 백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백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덕분에 잠시나마 사람으로 살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비록 온전한 사람이 되지는 못했으나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 여한이 없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지팡이 짚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채챔, 기어이 사단이 나고야 말았구나. 삼신 할매였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도망친 뒤 조용히 연화의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할매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혀를 차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엉망이 된 마당과 부서진 문짝, 그리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연화와 백의 모습은 처참하면서도 애틋했습니다. 삼신할매는 백에게 다가가 쭈그리고 앉아 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이 미련한 거사, 천년을 기다려온 승천의 기회를 고작 인간 여자 하나 때문에 날려버렸느냐. 내가 뿜어낸 그 기운 때문에 이제 너는 이 마을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게 되었다. 백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후회하지 않습니다. 승천하여 용이 된들 사랑하는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저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보다 이 여인의 곁에서 단 하루라도 지키는 직위로 남고 싶었습니다. 백의 대답에 삼신할매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매의 눈가에도 얇은 물기가 서렸습니다. 그래, 그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어쩔 수 없지. 허나 이제 사람들은 내 정체를 알았고 너의 기운은 쇠하여 이곳에 있으면 너도 죽고 연화도 위험해진다. 네가 떠나야만 연화와 뱃속의 아이가 평온을 찾을 수 있다. 삼신할매의 말은 잔인했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지만 날이 밝고 두려움이 가시면 다시금 백을 해치려 들거나 연화를 마녀로 몰아세울 것이 뻔했습니다. 백이 이곳에 남아있는 한 연화의 집은 끊임없는 분란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할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떠나야 부인이 안전합니다. 저 칠성이라는 자도 제가 사라지면 더 이상 부인을 괴롭힐 명분이 없을 것입니다. 연화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백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싫습니다. 못 보냅니다. 당신이 가면 저 혼자 어찌 살란 말입니까? 차라리 저도 데려가 주세요. 깊은 산속이든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연화의 절규는 밤하늘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백은 슬픈 눈으로
그녀의 배를 가리켰습니다. 부인, 태중의 아이를 생각하셔야지요. 제 고향은 안개가 자욱하고 습하여 갓난아기가 살 수 있는 곳이 못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부인은 이곳 양지 바른 땅에 남으셔야 합니다. 백의 설득은 이성적이고 단호했으나 그 속에 담긴 이별의 아픔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삼신 할매가 거들었습니다. 연화야, 고집 부리지 마라. 인연이라는 게 억지로 붙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녀석이 목숨을 걸고 너를 지킨 뜻을 헛되게 하지 말아라. 네가 잘 살고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이 녀석에게 은혜를 갚는 길이다. 연화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어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보내야만 그를 살릴 수 있고 자신도 살 수 있다는 모순된 상황이 그녀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두 사람 사이의 이별의 시간은 야속하게도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백은 힘을 내어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옥처럼 맑고 투명한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하얀 비늘 한 조각이었습니다. 이것을 지니고 있으면 산짐승이나 독충이 감히 범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몸에 열이 나거나 아플 때 물에 담가 마시면 차도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없더라도 이것이 부인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것은 백이 자신의 몸에서 떼어낸 가장 영험한 비늘이자 그의 분신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비늘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떠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전에. 백은 연화의 눈물을 닦아주며 마지막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비가 그친 새벽. 공기는 맑게 씻겨 내려갔지만 마을은 폭풍이 휩쓸고 간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부서진 담장과 진흙탕이 된 마당은 간밤에 처절했던 사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연화의 집 주변에는 맑고 향긋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는데 이는 백이 뿜어낸 신령스러운 기운이 나쁜 잡기들을 모두 몰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는 집을 한 바퀴 둘러보며 자신이 고친 지붕, 자신이 쌓은 담장, 그리고 자신이 가꾼 텃밭을 눈에 담았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인간으로서 살며 느꼈던 소박한 행복과 노동의 기쁨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연화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리고 부디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연화는 대청마루에 주저앉아 떠나는 그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그의 발길이 무거워질까봐 차마 잡지도 못하고 가슴만 쥐어뜯었습니다. 백이 살인문을 나서자 어디선가 불어온 짙은 안개가 그의 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개는 마치 그를 보호하려는 듯 부드럽게 휘감았고 백의 모습은 안개 속으로 서서히 흐릿해져 갔습니다. 마을 어귀를 돌아 산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백은 잠시 멈칫하더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연화와 마주친 순간 안개 속에서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연화의 머릿결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작별의 키스이자 영원한 수호의 약속이었습니다. 백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삼신 할매는 긴 한숨을 내쉬며 지팡이로 땅을 두드렸습니다. 가련하고도 기특한 것들. 하늘도 무심하시지. 할매는 연화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들어가 쉬거라. 놈이 남긴 기운 덕분에 당분간은 아무도 이 집을 건드리지 못할 게다. 칠성이 놈도 간담이 서늘해져서 얼씬도 못할 테니 걱정 말고. 연화는 텅 빈 마당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비록 백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따스한 온기와 사랑은 그녀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마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해졌습니다. 간밤의 소동을 기억하는 것은 부서진 대문과 마당의 패인 빗물 자국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경외심,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연화의 집 쪽은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폭풍우는 지나갔고 악한 기운도 물러갔으며 칠성의 횡포도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연화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집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지만 그 평화는 너무나도 시리고 아픈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연화가 홀로 아이를 낳고 백이 남긴 사랑을 지켜나가는 일뿐이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은 아직 맺어지지 않았으나 가장 큰 시련의 밤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백이 안개 속으로 사라진 후 마을에는 유난히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 기운이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산천 초목이 기지개를 켜듯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고 연화의 집 뒤뜰에 있는 매화나무에도 몽글몽글한 꽃망울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공기는 예전과 사뭇 달라져 있었는데 그것은 계절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기이하고도 두려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집 쪽을 바라볼 때마다 경외심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을 동시에 느끼곤 했습니다. 누구도 감히 그 집 앞을 함부로 지나치지 못했고 큰 소리로 떠들거나 웃는 일조차 삼갔습니다. 마치 그곳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기운으로 둘러싸인 성역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연화의 집을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특히 그날 밤 가장 앞장서서 연화와 백을 괴롭혔던 칠성의 변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기세등등하게 마을을 휘젓고 다니던 그는 그날 이후 시름시름 알아눕더니 며칠 만에 왜쑥해진 몰골로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꿈속에서 거대한 구렁이가 자신을 노려보는 악몽에 시달린다며 헛소리를 해댔고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할 정도로 심신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결국 칠성은 이곳에 더 있다가는 내 명이 짧아질 것이다 라며 가재도구를 챙겨 야반도 주하듯 마을을 떠나버렸습니다. 마을의 골칫거리이자 악의 축이었던 칠성이 사라지자 마을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고 사람들은 비로소 백이 남기고 간 마지막 경고가 빈말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백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더욱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비록 몸은 무겁고 마음은 허전했으나 뱃속의 아이를 위해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화는 뒤뜰 텃밭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백이 떠나기 전 틈만 나면 돌보던 텃밭 한 구석, 바위 틈에서 맑은 물이 퐁퐁 솟아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물이 귀해 멀리 개울까지 나가야 했던 곳이었는데 마치 기적처럼 샘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레 물을 떠서 맛을 보니 물맛이 꿀처럼 달고 시원할 뿐만 아니라 마시는 순간 온몸에 활기가 도는 듯한 상쾌함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백이 떠나면서 연화와 아이를 위해 남겨둔 마지막 선물이자 그가 여전히 이곳을 지키고 있다는 증표와도 같았습니다. 이 신비한 샘물에 대한 소문은 금세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마을 안악들이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 연화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저기, 연화댁, 그 샘물 한 바가지 얻을 수 있겠나. 우리 집 아이가 열병으로 알아누웠는데 자네 집 물이 그리 영험하다는 소문을 들어서 말이야. 연화는
과거 자신을 외면했던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거두고 백이 그랬던 것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물이 마르지 않으니 필요한 만큼 떠가셔도 됩니다. 연화의 따뜻한 배려에 안악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그날 이후로 연화의 집 문턱에는 고마움을 표하는 쌀자루와 반찬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무르익어 온 산이 진달래로 붉게 물들 무렵 드디어 연화에게 산기가 찾아왔습니다. 삼신할매가 급히 달려와 산파 노릇을 자처했고 마을 안악들은 물을 끓이고 미역을 불리며 한마음으로 순산을 기원했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자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사내 아이였는데 갓 태어난 피덩이임에도 불구하고 눈빛이 어찌나 맑고 또렷한지 보는 이들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눈동자는 햇빛을 받으면 은은한 금빛이 감돌아 누가 보아도 백의 핏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삼신할매는 아이를 받아 안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녀석 참, 아비의 기상을 쏙 빼닮았구나. 장차 큰 인물이 되어 어미를 호강시켜줄 게다. 연화는 품에 안긴 작고 따뜻한 생명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의 이목구비 하나하나에 백의 모습이 서려 있었기에 기쁨과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산이라 지었습니다. 백이 돌아간 그 깊고 높은 산을 기억하고 산처럼 듬직하고 변함없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산이는 무럭무럭 자랐는데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총명하고 힘이 셌습니다. 잔병치레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자라는 산이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의 보살핌을 받는 아이라며 귀하게 여겼고 연화는 더 이상 천대받는 과부가 아니라 마을의 복덩이를 키우는 어머니로 존중받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산이가 걷고 말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연화의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풍요롭고 평온한 집이 되었습니다. 뒤뜰의 샘물 덕분에 가뭄이 들어도 연화네 텃밭은 언제나 푸르렀고 농사가 잘 되어 곳간이 비는 날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촌장보다 연화를 먼저 찾아와 의논할 정도로 그녀를 의지했습니다. 과거 칠성이 무너뜨렸던 담장은 마을 청년들이 힘을 모아 튼튼한 돌담으로 새로 쌓아주었고 비가 새던 지붕은 매년 가을이면 새짚으로 두툼하게 엮어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백에게 저지른 잘못을 갚으려는 듯 연화와 산이에게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 연화는 마루에 앉아 산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산아, 내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따뜻한 분이셨단다. 비록 지금은 멀리 계시지만 언제나 바람이 되어 비가 되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산이는 똘망똘망한 눈으로 연화의 이야기를 듣다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산 위에 하얀 구름이 멈춰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있나 봐요. 연화가 고개를 들어보니 정말로 뒷산 봉우리에 흰 구름 한 점이 맴돌고 있었는데 그 모양이 마치 켈리를 튼 용의 형상과 같았습니다.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맞다. 아버지는 한순간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단다. 그날 밤, 연화는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백의 비늘을 꺼내 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음에도 비늘은 여전히 영롱한 빛을 잃지 않고 있었고 손에 쥐면 따스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연화는 그 비늘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백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부인,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인이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것은 환청일 수도 있었고, 바람 소리일 수도 있었지만, 연화에게는 더 없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분신인 아이가 곁에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가 있음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에는 해마다 백이 떠난 날이 되면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날이 되면 연환의 집 뒤뜰 샘가에 모여 정성스럽게 떡과 과일을 차려놓고 산신령이 된 백에게 마을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비와 바람을 다스리시는 님이시여.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우리 마을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과거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존재가 이제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추앙받게 된 것입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며 씁쓸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빚어낸 비극이었지만 그 끝은 결국 화해와 상생으로 이어졌으니 이 또한 백이 바랐던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연화는 산이를 재우고 부엌에서 늦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궁이에서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고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문득 부엌 문틈으로 서늘한 바람이 들어와 연화의 볼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바람에서 낯익은 냄새가 났습니다. 비냄새 섞인 흙내음, 그리고 은은한 솔향기. 그것은 백이 머물던 시절 그의 옷자락에서 나던 바로 그 향기였습니다. 연화는 하던 일을 멈추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오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연화가 나직이 중얼거리자 부엌의 불꽃이 일렁이며 화답하듯 크게 타올랐습니다. 연화는 갓 지은 따뜻한 밥을 그릇에 담아 소반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숟가락 2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한 상에서 밥을 먹는 부부와 다름없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잽쌀로 지은 밥입니다. 당신이 좋아하시던 나물 반찬도 했으니 많이 드세요. 연화는 빈자리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 곤히 잠든 산이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마당의 풀벌레 소리, 그리고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드는 소리가 어우러져 평온한 밤의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뱀을 구해준 착한 여인 연화와 그 은혜를 갚고자 했던 백의 사랑 이야기는 산골 마을의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전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 마을을 지날 때면 뒤뜰에 샘이 솟는 집을 가리키며 말하곤 합니다. 저기가 바로 용이 살던 집이라네. 마음씨 고운 주인이 복을 받아 대대손손 잘 살고 있지. 그 집에는 언제나 훈훈한 온기가 감돌고 굴뚝에서는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혹시 압니까? 비가 오는 날이면 안개 자욱한 산에서 내려온 백이 먼 발치에서 남아 그리운 가족을 지켜보고 있을지 말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세상은 어둠에 잠겨 있지만 연화의 집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사랑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로 고단했던 하루의 시름을 잊으시고 꿈속에서는 그리운 이들과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연환의 뒤뜰 샘물처럼 맑고 시원한 기운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불 푹 덮으시고 편안하고 따뜻한 밤 보내십시오.